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된 부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제가 적합하게 이 자리에서 할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그것을 우리 김성재 이사장님이 저한테 강연 의뢰를 했을 때부터 이 자리는 제가 무슨 이야기할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고사를 드렸는데요. 강권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 아까 IMF란 말을 쓰지 말라고 우리 김태동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외환 위기, 98년 외환 위기 이후에 지금 이 김대중 사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마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가 볼 때 김대중의 정치 사상 혹은 정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오늘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잘 아는 분야가 독일이기 때문에, 특히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한국의 김대중을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비교적인 관점이 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관점에서 김대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김대중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어떤 독일인가요? 첫째, 통일을 잘한 나라로 알고 있죠? 두 번째, 과거 청산을 잘한 나라로 알고 있죠? 세 번째, 복지국가를 잘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독일인가요? 사실은 원래 독일이 아니죠. 원래 독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리 브란트의 독일이에요.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된 이후의 독일과 빌리 브란트 이전의 독일은 다른 독일입니다. 거의 질적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질적 변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의 독일은 어떻게 되나요? 오스트폴리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동방정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동서독 화해를 견인한 게 사실은 빌리 브란트였죠. 그런데 빌리 브란트 이전에는, 빌리 브란트가 69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49년에 서독 정부가 쓰게 되니까 20년 만에 독일에서는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20년 만에. 독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민당이 지배를 한 상황이었고요.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된 이후의 독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독일로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데나워 시대의 독일이 추구했던 것은 웨스트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웨스트 인테그라ți온, 독일 말로는 서방 통합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것을 동방 정책으로 말하자면 전환시킨 것이 빌리 브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이죠. 사실 독일은 1968년까지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였습니다. 전혀. 지금의 일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합니다. 1968년의 독일은 쿠르트 키징어라고 하는, 쿠르트 키징어라는 수상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키징어는 누굽니까? 나치 당원이었던 자예요.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어떻게 수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독일은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헤르만 헤세라는 소설가 다 아시잖아요.
헤르만 헤세가 1946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1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국적을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 작가였는지? 독일 국적이 아닙니다. 스위스 국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헤세도 망명 중에 있다가 45년 종전 후에 독일로 오지만 헤세가 뭐라 그래요? 저 나치들이 우글거리는 저 나라는 나의 조국이 아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독일은 과거 청산이 정말 안 된 나라였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다 급격한 냉전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3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독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아마 빌리 브란트의 유명한 사진을 아시죠?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이러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어서 독일이 일어섰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독일이 과거 청산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빌리 브란트 자체가 총을 들고 히틀러와 싸운 노르웨이 군인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와 총을 들고 싸웠던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동유럽의 많은 나라에게는 독일이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독일이 됐다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과거 청산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1969년 이전의 독일은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데나워의 독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라인강의 기적.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급속한 성장이 있었던 독일이었고요. 브란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 체제를 완비해 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빌리 브란트 이전의 독일과 빌리 브란트 이후의 독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69년 이후, 브란트 이후의 독일을 새로운 독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는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또는 정신적 독일의 탄생이라는 표현도 써요. 정신적 독일의 탄생. 그 이전까지는 물질적인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정신적으로 새로운 독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독일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독일의 출발이 바로 브란트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독일은 브란트의 독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누구의 한국입니까? 저는 이건 김대중의 한국이에요. 김대중의 한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민주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한국으로 봐서는 최초의 정권 교체죠. 수평적인 정권 교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민주 세력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최초의 사건, 이것은 김대중 시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가 한국에서 언제부터 개막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론도 있겠으나 저는 당연히 김대중 시대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하나의 세력 교체로서 민주 세력이 사실상 정권을 잡은 그러한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뭔가요? 바로 평화 시대의 개막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평화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냉전 시대를 이제는 새로운 정신에 의해서 풀어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김영삼 정부에도 일정한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그 이전에 그런 반공주의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었죠. 그것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북 정책이 시작됐던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승 선생님이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남북의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지금 아마 그 개성공단이 계속 이어지고 금강산 관광이 계속 되었다면 남북 관계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에 이미 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평화시대가 개막만 되고 다시 곧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대중 시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평화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하나 사실 보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언급은 안 했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연 것도 김대중 정부가 시작이었고요. 그 이전에 김대중 당시 야당 당수는 단식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지방시대를 열어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것은 브란트 시대 못지않은, 독일에서 브란트 시대를 새로운 독일의 탄생이라고 부르듯이 사실은 김대중 시대도 새로운 한국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한국이란 사회는 여전히 기존에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사회든 결국 그 사회 내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 권력, 정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평가하는 거죠. definition,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definition, 그 사회의 평가와 인정의 주체,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definitions power죠. 그 권력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게 학계와 언론계겠죠. 그들은 여전히 수구 보수 세력이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시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지금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definitions marked, definitions power, 정의 권력이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김대중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김대중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주 시대가 개막하고 평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퇴보와 퇴행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요즘에 느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하면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이거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한국 민주주의 하면 그냥 다, 특히 외국 학자들 만나면 그냥 김대중밖에 몰라요. 그냥 한국 하면 한국 정치인 김대중이에요. 대다수의 외국 학자들을 보면 뭐 그들에게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죠. 또 뭐겠어요?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예민하게 느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라는 조건이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리하게 통찰한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수구 보수 정치인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소위 민주개혁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들 혹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바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문제 또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가 우리 민주주의와 얼마나 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몰라요.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사실 자체를 여전히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겠어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평화 문제, 통일의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노동 문제, 재벌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많죠. 이 많은 문제 중에 통일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의 문제와 통일 문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 문제라는 사실, 이것을 가장 예리하게 통찰한 정치가가 바로 김대중이구나. 이것을 저는 요즘에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 문제에 이렇게 강하게 집착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통일 문제, 즉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분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해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이런 류의 무력감과 절망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를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나요? 이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해안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특히 외국 학자들 만나면 놀래요. 아마 외국 학자들 많이 만나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왜 존경해요? BTS 때문에? 봉준호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저는 그런 류의 값싼 애국주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열등함의 소산입니다. BTS 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유럽에서 지각이 있는 특히 지식인들은 끔찍하게 여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사육해가지고 성형을 해서 상품 시장에 내놓고, 유럽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한국에서는 무슨 우리가 이제 세계 음악계를 제패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예요? BTS가 아닙니다. 정말로 외국의 지식인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존경하는 건 뭐예요?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저는 외국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경탄스러운 눈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자긍심을 느껴도
별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했죠.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놀라운 그러한 민주화를 이루었고요. 경이로운 경제 성장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냉정하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18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18년째. 2018년 한 해만 리타우엔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리투아니아,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발틱의 나라의 1등을 뺏겼어요. 그거 빼고는 계속 1등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률이란 문제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오죽하면 죽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자살은 철학적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90% 이상이 생존의 벼랑에 몰려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제가 있는 독일 유럽 학과라는 대학원에 박사과정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특이한 학생이에요.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12년 동안 경영하던 의사예요. 왜 갑자기 병원을 폐업하고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왔느냐? 그것도 독일 유럽 학과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자살의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후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징후. 한 사람이 죽었다. 이건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자살 예비자들이 빽빽하게 있다는 징후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8시간 내내 이 자살 예비자들과 상담을 하는 게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없이 많은 자살 예비자들과 상담을 하는 게 자기의 업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 자기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살 예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의사로서 자기는 완전히 포기해요.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 구조적인 영역의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조언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문을 닫고 독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영역을 공부하고 싶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최근에 나온 지표들 한번 보세요. 바로 한 달 전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의라는 프로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잘 만든 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목이 뭔가요?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소위 정치민주화 세대,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 지배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근의 불평등 지수들을 보여주는데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과거의 불평등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어디입니까? 멕시코 아니면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멕시코, 미국을 다 앞섰어요, 한국이.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23년째 1위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2000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년 평균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것은 산업재해 아닙니다. 기업 살인이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노동자들 죽이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노동과 자본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사회라고 봐요. 어떻게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죽어가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에 마지못해 내놓은 법안이라는 건 누더기가 돼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선진국 안에서 OECD에 속하는 국가 중에서 어때요?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소위 유리천장 지수가 9년째 1위예요. 심지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못 가진 나라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젊은 아이들의 80%가 이 나라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의 75%가 이 나라에서 미래가 없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나라예요. 출산율이 1%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6년째 1%가 안 돼요. 합계 출산율이. 미래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최초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러한 지표들, 이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현실이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이 아닙니다. 다 지표들이에요, 지표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릴 뿐이죠.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런 현실은 한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특수성. 그 특수성은 뭐겠어요? 바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분단체제입니다.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나 이상한 귀여운 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첫째, 이러한 분단체제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너무나 볼품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고 G7에 초대를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50-30 클럽이라고 아시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7개밖에 안 되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재작년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민족 자격, 국민 주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권도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부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그 다음엔 바로 또 꼬랑지를 내렸죠. 이 정부는 뭐 시도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노예 상태가 지속되면 자기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분단체제에 의해서 너무나 기형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대한민국에선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됐는데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어느 정당이 되든 똑같습니다. 이건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김종인 씨 아시죠? 저는 김종인 씨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권에 나타나는 게 좋게 봅니다. 그분이 계몽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소위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소위 국민의 이름을 단 정당, 이 두 당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있다가 지금 또 저쪽 가서 서 있죠. 이걸 몇 번 했어요, 이분이. 몇 번 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당연시 돼요. 왜 그래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겁니다. 두 당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걸 알죠. 두 당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다릅니다.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건 달라요. 그러나 이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들 두 개의 정당은 이미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돼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한다 그러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두가 한 가지를 외쳐요. 나는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가지를 외치는 이러한 선거는 처음 봐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공정입니다. 공정. 이준석도 공정. 또 누구예요? 윤머시기도 공정. 이재명도 공정. 이낙연도 공정. 그래야 안 그래요? 심지어 전에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청년의 날 나와가지고 공정이란 말을 27번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공정입니까?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자들 중에 불평등 문제를 내가 바로잡겠다. 증세를 통해서 이 터무니없는 불평등 국가 내가 바로잡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건 건드리지 않고 반칙 안 하는 나라 만들게. 지금 반칙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상태의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불평등 구조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으로 오른쪽 끝에 정당들이 몰려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연코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아이고 뭐 물어서 뭐하니? 미국이지. 다 그랬어요. 보수 양당 되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보수당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이라고 했죠.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 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정당과 지금 소위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한국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데서 내세우는 정당 한번 비교해보세요. 미국 민주당만도 못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른쪽 끝에 좀 몰려있어요. 제가 이것을 대체로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지금 누가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죠? 그 한 발짝 옆에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거예요. 한 발짝 옆에. 그러니까 저들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부르죠? 틀린 말 아니에요. 자기 왼쪽에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한 발짝 옆에 있어요. 그거보다 두 발짝 옆에 누가 와 있나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죠? 그거보다 두 발짝 옆에 누가 있나요? 독일의 보수당,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이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가장 급진적인 좌파 정당이에요. 저는 이것을 한국의 정치 지형의 극단적 우경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어느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든 한국 사회 구조적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정치 지형의 보수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 지형의 보수화라는 게 왜 왔을까요? 바로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거죠. 이게 두 번째 분단 체제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세 번째 비극은 뭐겠어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분단의 산물이에요. 분단은 저 도라산역이나 판문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분단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뒤통수에서는 자기 검열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국가보안법.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한국인들은 전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 자기 검열이 완전히 습성이 되고 내면화돼서 검열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검열의 자동인형입니다. 한국인은. 분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큰 상처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검열, 흑백 논리, 폭력성, 권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단의 상처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성학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복원하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정상적인 국가로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서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하나의 이상적인 연대 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한국인이 정상적인 성격 구조를 가진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 상태가 지속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문제에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전념을 다한 이유는 바로 이 분단이라는 상황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왜곡하고 한국 사회를 왜곡하고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 근원적인 문제라는 걸 처음으로 자각한 그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새삼 제가 최근에 김대중 사상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분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김대중 이후에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정치 지도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운 거죠. 정말로 그립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있었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MF의 그 암울한 터널 속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DJP라고 하는 이 끔찍한 늪을 해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부 180석을 가지고 뭘 하나요? 180석을 가지고 뭘 해요? IMF의 그 암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DJP라고 하는 족쇄를 달고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DJ에 대한, 김대중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빼어난 정치인이에요. 분명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 정치 지도자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세계적 수준의 정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유일하게 외국의 그러한 민주주의의 지도자들 아니면 학자들, 그들이 유일하게 아는, 존경할 만한 한국 지도자는 사실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정작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definitions power, 정의 권력, 이것을 여전히 수구와 보수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준희 수학관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